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 띡 보내가지고 회의실을 변경한다고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동물국회라는 오명 속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자, 오늘 새벽 그 전쟁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독재! 사도! 독재! 사도! 헌법!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아니 거기 선배님이 막아놨잖아 지금까지. 부끄러운 하세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게. 왜 뒷골목에서 준비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아니 빨리 앉아 빨리. 아이고 얼마나 찌질한지. 심상정 위원장님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이 제3안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패스트트랙.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 큰 충돌이 없이 그냥 지정이 됐어요. 자, 25일부터 시작된 회의실 밖의 극한 대치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좀 의외였습니다. 이유가 있죠. 한국당 의원들이 극한의 대치를 그 안에서는 못했던 이유. 네, 역시나 국회 선진화법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회의실 밖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네. 민주당이나 여야 4당 같은 경우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한국당 의원들의 인해 장막을 뚫어내겠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할 때 이른바 쌍방과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회의실 밖에서의 충돌은 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해석을 한국당 내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는 민주당과 여야 4당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회의실을 기습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들어가겠다. 네. 회의실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선진화법 적용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요.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도 회의실 변경에 이어서 이 회의장 안에서만큼은 다른 충돌을 야기시키기 어려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국당에서는 내부적으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는 것을 더 이상은 막기는 힘들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장외 여론전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선거법을 알리자. 석패율제나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네. 도저히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는 여론전으로 2라운드를 열어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인식도 주말 사이에 조금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회의실을 누워서 온몸으로 육탄 저지를 했더니 회의실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장재현 의원이 가서 아주 격하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세 번째로 투표 필리버스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투표 필리버스터. 이 세 번째 이건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회의 방해 행위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으로부터 5분 이내에 안 나오시면 투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수진 부장. 네. 기표소 앞에 왜 저렇게 계속 서 있는 겁니까? 10분 동안 서 있었다면서요. 네. 신종 투표 지연 전략이다. 아.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밤에,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0시 그렇죠. 15분쯤에 이게 지금 정기투기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 트랙에 올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표결을 하는데 김재원 의원님 보시다시피 투표소에 들어가서 10분 이상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상정 위원장 예. 목소리가 계속 들리죠. 예, 손이 떨려서 시간이 걸린다. 아하. 네, 이렇게도 해명을 했고요. 결국에는 투표소에 김재원 의원이 투표소에서 나오지 않은 채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예외적인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날 정개특위 회의장에서 거세게 항의를 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갑질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이야기 들으세요. 방어. 문 닫으세요. 방어. 대우를 밀어? 밀어? 자, 빨리 이야기하세요. 사과해. 아니 왜
왜 직원들 겁박을 합니까? 뭐 하는데? 하세요. 장희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회의 개표가 진행될 무렵에 반발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서려다가 문을 지키고 있는 지금 국회 직원들과 충돌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국회 직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당시 장면만 보게 된다면 장제원 의원이 다소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건을 이 장면만 보지 말고 한국당은 지금 국회 사무처가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런 불만이 켜켜이 쌓여서 저는 저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회의실 문을 여는 과정, 의안가 문을 여는 과정에서 망치나 빠루 같은 게 동원됐는데 네. 그 부분을 놓고도 한국당과 국회 사무처 사이에 진실 공방이 있었고요. 이 법안을 전자 발의하는 시스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모임과 관련된 국회법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당초에는 국회 사무처가 유권 해석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면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다가 네. 최근에는 여야 사당의 입장과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 사무처가 아무래도 의장이나 사무총장 모두 여당 출신이다 보니까 네. 여당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과정에서 저런 장제원 의원과의 충돌도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은 됐지만 이를 둘러싼 후폭풍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명암이 엇갈린 각 당의 표정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거법이 이번에 합의된 것은 정말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갈등의 깊이가 적다 하기 어렵지만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부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오늘 의회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알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자, 패스트트랙 후폭풍에 휩싸인 전국이 자, 각 당의 표정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 생일이었다면서요. 그렇게 예, 되면 맞습니다. 홍 대표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일종의 생일 선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참 어렵고 힘들게 사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본다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결과가 어쨌든 통과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입지도 굳어질 수 있고 본인의 어떤 지도력도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네.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서 장애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고 지금 광화문 쪽에 천막 담사까지 만들어놓고 그렇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당분간 자유한국당은 장애투쟁이나 아니면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노력을 할 걸 보여주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분당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지금 유승민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게 또 유승민 의원 걔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계속 내홍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에서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20대 국회는 이미 죽었다 선언까지 해버렸는데 박대출 의원은 오늘 삭발까지 하고 나타났어요. 굉장히 비장해 보이는 그런 영상이 또 공개가 됐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스스로 머리를 삭발하는 저 모습을 SNS로 중계를 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깎는 저 영상을 SNS에 올렸군요. 예. 그러면서 아주 결기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저는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적인 얼굴을 보면서 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요. 회의실도 바꿨고요. 또 국회 경호권이라는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 한국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2004년에 여야가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드라마 시크릿 가든 네. 이게 현실로 나타난다면 역지사지를 조금이라도 할 텐데 네. 왜 과거는 모르고 여당이 되면 강행을 하고 네. 야당이 되면 물리적으로 저지르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는가 참 네.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폭풍과 같은 상황이 시작된 건 김관영 원내대표의
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아까 영상에서도 여러 번 봤는데 그 이유가 뭐였던가요? 글쎄요,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치인의 행동은 다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보면 사실 모든 문제에 저는 촉발점이 됐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내 의원들 2명을 사보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국회법 논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론을 결정하는 가운데서도 원래 당헌 당규에는 강제 당론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과반의 찬성으로 당론인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였고 더군다나 또 권은희 의원의 안을 뒤늦게 또 올렸습니다. 이게 올리는 걸 보면 원래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정신이 어떤 단체가 어떤 특정 이제 교섭단체가 반대를 할 경우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리는 것인데 권은희 의원의 안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당내에서도 논의된 바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사개특위에서도 논의된 바도 없는 안입니다. 그냥 하나 올린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킨 것인데 네. 저는 과연 앞으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는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아 김관영 원내대표가 저때 왜 저런 행동을 했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본인의 당선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각 당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저는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분이 가장 큰 수혜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지와 강화가 됐고 또 지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는 여러 가지 그 정체성 때문에 물과 기름 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 선이 그어졌고 한국당이 되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의사방해한 이러한 것들이 의원들은 물론 보좌관들, 비서관들 체증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파란이 있을 것으로 당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국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건 뭐 지금 상황을 봐도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안철수, 유승민이 가장 큰 수혜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요,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말한 것은 이번에 사모임 국면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 지도부를 교체할 만한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어서 유승민 의원의 정치 생명, 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보수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추인된 건 아니냐. 그러한 책임론의 화살을 바른정당계 의원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번 기회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진화법도 선진화법이지만 이 선거 제한에 석패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2등을 한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는 건데 영남에서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2등해서 당선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호남에서는 한국당이 2등을 할 확률보다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이른바 범여권이 의석을 대폭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제가 결국에는 범여권의 확대, 진보 진영의 좌파 독재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피해자라기보다는 장애 여론전을 통해서 이 선거제를 결국 막아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저는 한국당 또 보수 세력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아마 성과는 박지원 의원도 큰 어떤 저는 수혜를 받지 않는가.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존재감이라는 게 사실 민주평화당이 이번에 반대를 했어요. 이 권은희 안에 대해서. 근데 그걸 찬성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포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히 관심을 끼쳤어요. 사실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100명보다 박지원 1명이 낫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감을 이번에 좀 여실히 과시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국회에서도 박지원 의원은 여당에서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공천 한번 두고 보시죠. 제가 박지원 의원에게 조언을 한 게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만요. 자신의 일에 관련된 거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끄덕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 잘 안 나오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손혜원 의원 때도 그랬죠. 그리고 이 박지원 의원의 말로 보면은 뭐 승자패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국회 상황에서 승자 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하. 모두가 패자예요. 네. 심지어 정의당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네, 대한정당이라는 정의당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어요. 그렇죠. 기득권 정당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네. 데 많이 비판이 많거든요. 네. 예전에 이 박지원 의원과 함께 일하던 김대중 정부 쪽 고위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무엇이 생각나냐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네. 그런데 떨어지면 치명타를 입는다. 아. 네, 그러니까 좀 조순영 의원과 같은 미스터 쓴소리로서 자료내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칠했다라는 옛말이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싸움도 흥정도 붙이는 재미로 바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된 이상 뭐 삭발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네. 정말 의원직 총사퇴해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최근에 패스트트랙 투쟁으로 인해서 황교안 대표를 주축으로 한 한국당 개파 갈등 없이 뭔가 투쟁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저런 말을 한 것 같고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통과 환영하면서 촛불혁명 요청으로 새로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국회 선진화법 조항을 공유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마치 처벌받을 것처럼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좀비라는 제목의 노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청와대의 참모이고 검경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시기일수록 공수처법의 직접 당사자인 조국 수석은 조금 더 신중하게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치권의 갈등을 청와대 참모가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목소리 여권 일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인터넷 검색어에 하루 종일 올라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이 단어가 하루 종일 검색어에 떠 있었는데 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은 훌쩍 넘었고요. 지금 한 130, 40만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청원에 이제 동의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이게 무의미한 숫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네. 그건 보기 나름이라고 보이지고요. 다만 왜냐하면 실제로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잖아요. 해산과 그렇죠. 관련해서. 네,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걸 예를 들어서 120만이 넘었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이 해산을 시키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입장을 밝힐 때 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저 숫자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뭐 이번 그 자유한국당의 국회에서의 어떤 물리력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저렇게 저런 반응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랬을 때 과연 한국당이 그냥 보수의 세력만 끌고 가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이냐 또는 보수적이면서 중도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저런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면서 저런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청원에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정부는 20만 명이 넘으면은 일단 답은 해야 됩니다. 한데 이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어긋나면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어떤 딱히 구체적인 답은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답은 또 조국 민정수석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SNS로 이거에 대한 답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수차례 답을 했죠. 네. 수차례 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할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팩트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에 뭐 일반인들 알고 계시기에는 한 명이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한 명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계정마다 만약 가입되어 있으면 한 명당 4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숫자가 한 명당 한 명이 안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서버에 접속된 걸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보니까 국내에서 접속한 게 한 50 몇 프로 되고요. 베트남에서 한 게 한 20 몇 프로 되고 미국에서 한 게 한 10% 정도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 이것을 120만을 정말 국내에 있는 120만 명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팩트 체크만 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연정 의원님 이거는 어때요? 그러면 왜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게시판은 왜 아직 10만이냐? 그 방법이 있는데 왜 그쪽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그 거꾸로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뭐 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죠. 네. 우리 헌법 8조에는 이렇게 적시돼 있어요. 정당의 해산이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우리 헌법에 위배될 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통합 진보당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땐 정당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청와대 게시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기능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할 자입니다. 법률에 관한 거니까요. 헌법에 관한 거니까. 하지만 답하지 않을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왔기 때문인데 조국 민정수석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국정은 SNS 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해명도 약간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월 접속자 같은 경우는 97%가 국내 접속이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많았지만 그러나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접속했다 하더라도요. 청와대는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기관이지 이렇게 국민 갈등을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된다면 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쯤 본질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갈등을 더 유발하는 그리고 좌와 우를 갈라놓는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청와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